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윤석열이가 1주년 기념해서 현충원 참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40명 국무위원들하고 오찬을 하면서 기업가 정신을 꽃피우고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 노동 현장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노동 계약 추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노동 계약을 추진하는 배경, 그다음에 경과, 그다음에 주요 내용,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와 관련한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고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계약의 주요 밑그림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라고 해가지고 학자, 노동부 관료,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그런 노동계약 내용을 좀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그런 노동계약의 내용은 이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내용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추진 경과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아시는 것처럼 작년 5월 10일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이 지난 시점에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을 했고 쭉 과정을 거친 다음에 7월 달에 불과 2달 만에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발족하고 그리고 11월 달에 근로시간과 관련한 간담회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간담회를 하고 11월 29일 날 임금 체계와 관련한 그런 전문가 간담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 개혁 과제와 관련한 전문가 간담회를 한 다음에 12월 12일 날 작년 12월 12일 날 연구의 권고 내용을 확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런 윤석열 정부의 노동계약 내용이 출범한 지 불과 6개월이 지난 시점, 6개월 넘는 그런 남짓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 다 완성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신속하게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로 노동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어쨌든 두 축을 되게 중요한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일 군사 동맹 및 경제 블록 형성과 그와 동시에 노동계약을 최우선 과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2월 달에 발표한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과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발표는 근로시간, 그다음에 임금체계, 그 밖에 주요 개혁 과제로 나눌 수 있는데 처음으로는 근로시간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명분은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부여, 그다음에 근로자 건강권 강화 및 근로시간의 투명한 관리, 그다음에 휴가 사용의 패러다임 전환, 기술 변화, 다양한 근로 형태에 맞춰서 제도를 현대화한다라는 명분은 내세우고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뒤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이렇게 확대해서 개편하는 것과 그다음에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상기간 및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 그다음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효성 제고, 즉 사용자들로 하여금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손쉽게 지금보다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 그다음에 특정 직종 직군의 근로시간제 도입 시 전체 노동자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분 근로자의 의견만 받아서 사업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 거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명분은 이러한 것들을 내세우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핵심 내용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주요 과제로 내세운 게 임금체계 개편입니다. 명분은 임금격차 해소, 공정성 회복, 그다음에 이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인프라 확충인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 현재 많이 우리 작업장에서 통용되는 연금급제 공동 연수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연금급제에서 직무 성과
제로 개편하겠다라는 것이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즉 연금급제 같은 경우에는 공동연수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본가들로 하여금 매년 임금 상승 압박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의 부담을 없애고 직무성과급제로 개편한다는 것이 미래노동 연구회의 임금 체계와 관련한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주요 과제 제한과 관련해서는 물론 명분은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미래지향적 노동법제 마련,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노사관계 구축, 그리고 노동시장 활력 제고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그런 통상임금 내지 평균임금, 그다음에 그나마 이제 대법원이 노동자들한테 유리하게 판결한 부분, 특히나 이제 파견, 그다음에 통상임금, 평균임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자본가들한테 유리하도록 되돌리겠다라는 것이고,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노사 불법 부당행위 규율, 그다음에 노동 형벌제도 개편, 그리고 대체근로 사용 범위, 사업장 점거 제한과 관련해서 노동자들에게 집단적인 저항권을 그나마 법적으로 보장한 파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한 조치들도 풀어가지고 사용자들한테 유리하게 개편을 하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럼으로써 통상임금, 평균임금, 근로자 파견과 관련해서 좀 그나마 좀 유리한 요소를 아예 없애고, 그다음에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저항권 행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일반의 그런 내용조차도 없애겠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어쨌든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이러한 내용을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권고문을 최대한 존중해서 노동시장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우선 임금 근로시간 개혁 과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입법안을 마련해서 내년 상반기에 입법 추진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권고문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추진 계획을 발표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올해 노동시간 개편안과 관련한 입법 예고안을 3월달에 발표를 했죠. 이렇게 공언한 대로 발표를 하자마자 다음 올해 초부터 입법 예고를 하는 등 신속하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말한 대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노동계약의 내용을 윤석열 정부의 노동계약의 내용을 12월 달에 발표한과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노조에 대해서 이데올로기적 그런 공세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추진 배경에 대해서 함께 노동계약과 연관지어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 12월 달에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노동계약이 발표와 동시에 12월 달에 경찰청 국가소송수사본부는 건설노조를 타겟 삼아서 갈치,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 특별 단속을 시작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당과 정부는 노조를 개혁 대상으로 지목하고 뜬금없이 이제 노조의 재정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마치 노조가 회계 부정을 저지르는 집단인 양 이런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시작하였습니다.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계속된 그런 노조에 대한 공격은 올해가 돼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노조 회계 불법 부당 강행, 채용 문제도 문제 삼고 있고요. 그리고 1월 18일 날 국정원이 민주노총과 보건의료 노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 금속노조에 대해서는 금속노조와 화성노조 같은 그런 산별노조의 그런 집단 탈퇴 금지 규약, 즉 노조 내부의 산별노조의 단결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규정에 대해서도 뭔가 개별 노동자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억압한다라는 그런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하면서 시정명령도 추진을 했고, 얼마 전에 시정명령이 위결이 되기도 했었죠.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 노조에 대한 그 악의적인 프레임을 덧씌운 그런 포괄적인 공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첩단이라고 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에 따른 공격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수사도 지금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겟은 이전과는 다르게 민주노총을 직접적으로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변호사가 된 지 이제 10년이 이제 넘어가고 이제 15년이 돼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수사를 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확연하게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수사를 하는 것은 처음 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시 민주노총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때 경찰이 이제 700명 정도가 동원이 됐었는데 그리고 에어매트도 깔았죠. 그 경찰이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 뭔가 이제 민주노총 지도부들 몇 명을 잡아가려고 온 줄 알았어요. 이런 규모 에어매트도 깔고 하다 보니까. 근데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을 검토해 보니까 그야말로 그 민주노총 사무총국 간부 자리 하나를 압수수색하러 온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 하나를 압수수색하러 700명의 경찰 동원하고 국정원이 나는 국정원이다 라는 신분을 확연하게 드러낸 채 언론을 대동하면서 이렇게 대대적인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대국민 선전전을 스스로가 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즉 민주노총이 간첩이 있는 그런 조직이고 친북 조직이다라는 점을 이데올로기적으로 덧씌우기 위한 국민 선전전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노조에 대한 공격도 되게 언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광적입니다. 노조가 혈세 1,500원을 사용하고 대통령은 노조가 수천억 원 혈세를 지원금을 받았다. 이런 사실관계와도 맞지 않는 여러 가지 허무맹랑한 얘기들을 하면서 노조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그리고 대통령 스스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노조에 대한 공격, 혐오는 되게 광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얘네들이 이렇게 하는 데는 저는 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겪은 것처럼 뒤에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윤석열 정부가 지금 추진하려고 있는 노동개혁은 노동자들을 비롯한 그 노동조합 조직된 노동자들을 비롯한 미조직 노동자를 포함해서 전체 노동자들의 그런 분노와 불만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저는 지금 노조 때리기의 가장 근본적인 배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노동계약이 실현되면 전체 노동자들의 삶이 공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시간 유연화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근로와 함께 저축시간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까지 이제 같이 결합을 되면 그 수당 지급이 그 연장 근로에 대한 여러 가지 수당 지급이 억제되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임금 체계가 만약에 개편이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적으로 근속연수에 따르는 임금 상승 이런 것들이 억제가 되고 파견 확대와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는 것처럼 열악한 근로 조건이 강요화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체 근로 허용, 그다음에 직장연과 금지 이런 것들이 되면 파업권 자체가 약화가 돼서 노동자들이 작업장에서 그런 파업권을 행사하면서 경제적 요구를 쟁취하는 것 자체가 되게 형해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현되면 전체 노동자들의 삶이 공격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목과 고금리로 가뜩이나 고통받는 전체 노동자들의 광범위한 불만과 분노로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보여졌고 이는 얘네들이 노동시간 개편하는 입법 예고하자마자 맞닥뜨렸던 그 대중적인 분노라는 상황을 보더라도 실증적으로 입증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노동개혁 추진에 따른 노동자들의 광범위한 불만과 분노가 그쳐야지 이것이 만약에 저항으로 발전해서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그런 그 정권 자체에 대해서 위협적인 그런 저항으로 발전이 된다면 노동개혁이 좌절되고
그다음에 자신의 정권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은 죽어도 싫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간절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만과 분노를 저항으로 조직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이간질을 하고 세대, 남녀, 조직, 미조직 부문 간에 이간질을 작업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저항, 이 불만과 분노를 그 저항으로 조직하고 저항의 구심점이 될 수밖에 없는 노동조합에 대한 광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즉, 이 노동계약과 노동조합에 대한 이런 광적인 공격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계약을 스무스하게, 즉 대중들의 그런 분노나 불만에 맞닥뜨렸지언정 그 실질적으로 위력을 가진 저항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그 저항을 조직할 노동조합 자체를 국민들로부터 그리고 대중 그 분노나 불만을 가지고 있는 대중들로부터 유리시켜서 저항 자체를 조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노동조합에 대한 여러 가지 광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렇다고 한다면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이 노동계약을 정부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9일 날 그 추진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임금과 관련해서는 4월 달에 그 상생 임금위에서 임금 이중구조 개선 종합대책 임금 개편안을 발표를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했으나 지금 발표를 하지 않았죠. 이거는 노동시간 개편안과 관련한 입법 예고안을 발표하고 대중적인 분노나 불만에 맞닥뜨려서 좀 스텝이 꼬인 상황에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노동시간과 관련해서는 3월달에 근로시간 그 제도 개편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했는데 입법 예고를 했었죠. 물론 이게 이제 다시 재검토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5월달에 그 파견 대상 확대 등 전문가안을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6월달에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노사관계 제도 관행 개선 그 경사노위 자문단안을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즉 노조법 개혁안과 관련해서 6월달에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7월, 8월, 9월달에 이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을 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고 올해 안에 12월이 가기 전에 이런 것들이 입법이 돼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얘네들이 1월 29일 날 발표를 했었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계약을 막아내는 데 있어서 올해 특히 5월, 6월, 7월 이 되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입법 예고안 그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예고안 근로시간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얘네들이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하겠다라고 한 상황이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뭐 지금 69시간에서 뭐 60시간 줄인다 이것만 있지 앞서 말씀드린 근로시간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 분기 단위, 반기 단위, 뭐 연 단위로 이렇게 그 아무 때나 갖다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연화 자체는 좀 본질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그 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일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시간 플러스 12시간 하면 52시간이 되는 거죠. 최대. 그래서 소위 말하는 52시간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발표한 거는 이러한 그 연장근로 총 근로시간 연장근로 총량을 주 단위가 아니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월 52시간 그리고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연 440시간이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일주 69시간 한도 또는 일주 64시간 한도 내에서 일주에 여기 몇 시간 갖다 붙이고 뭐 2주에 몇 시간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개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그 법정 근로 시간을 일주에는 여기에 갖다 붙이고 그 다음 주는 좀 적게 일하고 그래서 그 기간 내 평균에서 주 8시간 그리고 하루 8시간 주 40시간만 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제도가 뭐죠? 혹시? 법정 근로 시간을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거. 예, 그게 탄력 근로제인데 연장 근로 시간에 대해서도 탄력 근무제와 마찬가지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한정 기준을 주 단위에서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하고 그 다음에 연장 근로 총량을 주당 12시간이 아니라 월 52시간 그리고 분기 140시간 그리고 반기 250시간, 연 444시간으로 하고 그래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근로일간 사이에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면 69시간, 보장하지 않으면 64시간까지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가 신설이 된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11시간 휴식 시간이면 근로일과 근로일 사이이기 때문에 밤 10시에 퇴근해서 다음날 아침 9시에 출근하면 딱 11시간인데 이렇게만 보장을 하면 주 69시간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무표를 보면 이거에 맞춘 근무표를 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시에 출근해서 그 10시에 퇴근하는 그래서 전체 주 6일 동안 69시간을 하는 근무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64시간제예요. 64시간제. 이거는 11시간 연속 휴식 없어도 되거든요. 근로일과 근로일 사이에. 그러면 그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근무표를 보시면 휴게 시간을 포함해서 계산하면 9시에 출근해서 24시에 퇴근하는 생활이 주 5일 동안 하고 토요일날 1.5시간을 더하면 64시간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장이 마음만 먹으면 주 4일 내내 하루 16시간, 즉 9시에 출근해서 그 다음날 4시에 퇴근시키는 거고 또 그 다음날 9시에 출근시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11시간 휴식 보장하지 않으니까 주 단위로 64시간만 시키면 되니까 이런 형태의 오른쪽에 근무표가 가능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 거는 어쨌든 11시간 69시간 11시간 휴식을 주면 하루 69시간, 아니, 주 69시간 그리고 11시간 휴식을 미보장하면 64시간을 준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만약에 연 단위로 하게 되면 440시간을 연 단위로 특정 기간에 다 몰 수가 있어요. 그러면 18주 연속 69시간이 가능합니다. 주 69시간. 그러니까 18주 연속 일주에 69시간을 계속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60시간이 너무 논란이 되니까 그럼 60시간은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18연 단위로 환산하게 되면 걔네들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18주 연속 일주에 60시간 일을 하는 그런 걸로 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여기 디테일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언론에 많이 발표는 안 되지만 특별연장 근로인가 제도가 있잖아요.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다만 사태가 급할까요?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주 52시간제가 좀 무너지는 그런 52시간보다 더 많이 주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이 제도 때문에 하고 있고 노동부 장관이 인간을 많이 해줘요. 특히나 노조가 없고 이런 사업장에서는. 그러면 이것과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제도가 결합되면 일주 69시간, 일주 64시간보다 더 많이 인가제도를 활용해서 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이 특별연장 근로 인가제도 69시간, 64시간을 하게 되면 이 특별연장 근로 인가제도는 배제가 된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리고 더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것도 더는 아니고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근로시간 저축 배제제입니다.
보시면 밑에 부분 보시면 법이 개정해서 새로 생기는 건데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인데 그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하면 통상임금의 1.5배, 즉 1.5배를 가산해서 임금을 수당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수당을 받는 대신에 이거를 저축을 해가지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신설을 했습니다. 즉 하루 연장 근로를 하면 뭐 특근을 했다 그러면 원래 1.5배에 달하는 그런 그 특근 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1.5일을 휴가로 받을 수 있고 이것을 저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뭐 제주도 한 달 살기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그 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저축을 해서 휴가를 쌓아놨어요. 그래서 휴가를 사용하려고 이제 사용자한테 저 제주도 한 달 살기 하러 올게요 하면 사용자는 여기에 대해서 연차 휴가와 마찬가지로 식이병관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즉 지금 당신이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하러 가면 우리 회사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원하는 업무 수행이 안 되니까 이때 사용하지 말고 다음에 사용해라 라고 식이변경권을 행사를 할 수 있죠. 즉 우리가 마음대로 연차휴가 못 쓰는 이유가 연차휴가를 사용을 하면 사용하겠다 하면 사용자가 안 됐어 지금 어려워 하면서 연차휴가를 못 쓰는 경우잖아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저축휴가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및 근로자 동의 시 임금 지급 대신에 계속 이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6월 기한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쌓아만 가는 거예요. 쌓아만 가고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가 시행될 경우에 사용자가 초과 근로를 시키고도 임금 대신 휴가를 주면 되므로 가산임금 부과로 인한 연장근로 억제 효과가 상쇄를 하게 됩니다. 가산임금이 그나마 있으니까 1.5배를 주니까 임금이 더 나가잖아요. 물론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이조차도 어쨌든 실효성이 없지만 어쨌든 1.5배를 줘야 되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도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시키기에 좀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걸 안 줘도 되고 계속적으로 쌓아놓기만 할 수 있으니까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부담 없이 금전적인 부담 없이 시킬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작업 물량이 적을 때나 회사가 경영상 어려울 때 비자발적인 휴가를 강요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럴 때 사용자가 그러면 너 여태까지 저축한 거 이때 써라. 마치 연차 휴가를 지금 현장에서 강제 소진시키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용하고 남은 시간 임금 정상도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를 이월 가능하며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냥 돈을 안 주고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휴가만 계속 막 쌓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어영노조가 대표 노조이거나 노동조합이 없는 미조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그 비민주적으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가 실제 노동자의 의사와는 다르게 이런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도입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도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가 독일에서 좀 사용되는 제도였습니다. 여기에서도 그 사례가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가 노동자들의 소득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연장근로 수당이 안 줘도 되는 제도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소득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고 기업의 필요에 따른 장시간 근로 그리고 초과 근로, 주말 근무와 같이 불규칙적인 그런 노동 시간이 증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용자는 이제 금전적인 부담을 벗어났습니다. 이런 초과 근로를 시키는 데 있어서 이 제도를 활용하면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기 필요에 따라서 부담 없이 이런 장시간 초과 근로를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급 초과 근로가 늘어나고 그리고 비정규직이나 비숙련 노동자가 많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의 활용률이 낮아 노동시장이 더 분절화되고 그리고 이직이 되거나 아니면 회사가 갑자기 폐업을 한다거나 해고를 당했을 때 이런 저축된 휴가를 전부 다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는 것이 독일의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입법 예고안 중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상기간을 단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행 근로기준법은
그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 개발 업무의 경우에만 그 정상 기간을 3개월로 할 수 있고 그 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1개월이 그 기본 단위인데 모든 업무에 대해서 다 3개월로 확대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발표된 입법 예고안입니다. 이거는 언론에 잘 나오지 않고 있죠. 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사전 확정 요건이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그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 6개월 이내 단위기간의 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을 하려면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만 정하면 돼요. 근데 다만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하려고 하면 그 사전에 단위기간의 근로일, 즉 3개월 이내에 며칠날 그 근로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근로일별의 근로시간을 사전에 다 정해야 돼요. 다 정해야 되는데 요번 법 개정은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의 근로시간 제도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마찬가지로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만 정할 수 있도록 입법 예고가 된 것입니다. 즉 지금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어쨌든 사용자가 3개월 이내의 탄력 근로시간제를 도입을 해서 하려고 한다면 사전에 단위기간 그 3개월 내 이내의 그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을 해야 돼요. 근데 법 개정에 따른 그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이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이렇게 정할 필요 없이 주 단위 근로시간만 정하면 돼서 사용자로 하여금 이제 3개월 이내 탄력 근로시간제도 그냥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구나,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근로일별이 아닌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면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매일의 근로시간을 예측하기 어려워요. 네, 당연히 지금 법에 따르면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이날은 몇 시간 하고 이날은 몇 시간 하겠구나 하는데 이제 주별로만 정하면 되니까 그냥 가면 오늘은 몇 시간 일해 사용자가, 그럼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입법 예고안에는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가 아닌 협의를 거쳐서 주별 근로시간도 변경할 수 있게 만들어 입법 예고안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탄력적 근로시간제.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도 이제는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을 사용하는 그런 요건이 되게 완화됐으니까 더 활용을 할 유인이 생기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번에 입법 예고가 됐었는데 현행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에는 토지, 경작, 개간, 식물, 식재, 동물 사육, 감시 단속적 근로 이런 그 문들에 대해서는 그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그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즉 제한 없이 근로시간을 근로를 해도 되고, 그리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했다 하더라도 연장 수당을 안 줘도 되는 그런 악법이죠. 이런 법이 있는데 이 악법인 내용을 고소직 전문직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입법이 예고가 됐습니다. 저는 고소등은 아니지만 전문직이어서 적용이 됐을 때는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이 개편 방해의 문제점은 그 주 52시간을 한도로 연장을 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제도 자체를 무력화를 통해서 저축계좌제까지 이제 결합이 되면 저임금, 장시간 노동 체제를 유지 강화하고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고 자신의 근로 시간과 관련한 예측 가능성도 없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과로를 부르는 초장시간 노동이 행행할 수밖에 없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도 연 단위로 환산을 하게 되면 주 18주 연속 6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을 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 되면서 20, 30대 때는 특히나 이제 30대 때는 법률화 활동하면서 막 밤을 새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 체감을 느꼈는데
실제로 40, 50대 분들이 18주 연속 60시간 이상 일을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아니 2주 연속만 그렇게 69시간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시에 9시에 출근해서 10시에 퇴근하는 생활을 2주 연속 그렇게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산재 인정 기준은 차치하고 나서도 진짜 몸이 내심 혈관계 이런 질환에 의해서 과로에 따른 잘못될 확률이 되게 높아진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초과근로 수당 박탈로 인한 저임금화, 그다음에 사용자의 노동시간 선택권이 확대가 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제도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서 도입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즉 노동조합을 통한 노동시간 통제보다는 어영노조가 이제 근로자 대표이거나 미조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비민주적으로 회사에 입김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대표가 실제 노동자들의 의사와는 다르게 이런 제도를 다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만들어진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입법 예고된 근로자 대표의 내용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근로자 대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서 집단적 동의 주체입니다. 그리고 현행 근로자 대표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여기서 과반수는 전체 사업장 기준이에요. 전체 사업장 기준. 과반수로 조직된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근로자 대표입니다. 그리고 현행 그 노사협의회, 근착법상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대표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현행 법령상. 그러니 근로자 대표는 여러 가지 권한을 가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합의 주체이고,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해서도 뭐 정리해고시 사전협의회 주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내용에 대해서 그 합의 주체가 될 수 있죠. 근로자 퇴직 급여와 관련해서도 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다른 종류의 그 급여 제도로 변경하는 데 있어서도 그 의견 제출의 주체가 될 수 있죠. 동의 주체가 되고,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도 여러 가지 그 동의권과 협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되게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는 건데,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그런 연장 근로시간 총량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그리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상기간 단위 확대, 탄력근로자의 사전 확정 요건 완화 모두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근로자 대표 제도를 보면, 입법 예고된 제도를 보면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조예요. 첫 번째. 근데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현행 법령은 그 과반수를 대표하는 그 대표를 선출해야 된다고 했지만,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즉 노사협의회로 하여금 좀 권한을 좀 더 강화해서 준 거죠. 노사협의회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 비로소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통해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편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기관으로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그런 권한을 주는 방식으로 그 제도가 입법 예고됐습니다. 그리고 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부분 근로자 대표예요. 부분 근로자 대표. 보시면 뭐 법 내용이 되게 길긴 한데 이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여러 가지 그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한 합의 주체는 그 과반수 노조가 근로자 대표로서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예를 좀 들어볼게요. 뭐 금속노조가 그 사업장에 노동자들 과반수를 조직해서 과반수 노조에 해당이 돼서 근로자 대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용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입법이 돼서 막 그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좀 환산해서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금속노조가 반대를 해요. 그럼 금속노조가 반대를 하면 원칙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럼 사용자는 그러면 사무직부터 한번 해보겠다.
사무직부터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금속노조의 조직력이 약한 사무직에 대해서 조직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을 조직을 해서 금속노조가 반대를 해서 전체적으로 도입하기 힘들지만 사무직부터 한번 도입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사무직 한 명을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무직 한 명이 사무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이제 회유나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과반수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는 상태로 만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근로자대표인 금속노조에 가서 사무직의 과반수가 그 근로시간 개편안에 찬성을 하니까 사용자의 그런 그 사무직에 대해서 근로시간 개편안 도입에 대해서 금속노조가 동의를 해달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금속노조는 안 된다. 사무직이 뚫리면 전체가 뚫린다라고 하면서 거부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 사용자와 그 사무직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은 노동위원회에 우리 사무직이 사무직만 과반수 어쨌든 사무직 과반수가 이 개편안에 찬성하는데 금속노조 그 근로자 대표인 금속노조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반영을 안 해주고 막고 있다라고 여기 노동위원회에 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노동위원회는 그걸 보고 사무직이 과반수가 동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금속노조가 막고 있구나 이건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사무직 그 사람과 사용자가 직접 동의를 해가지고 합의를 해서 그 개편안을 사무직에 한정해서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분근로자 대표제예요. 즉, 민주노조가 그 사업장에서 과반수로 조직됐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어쨌든 그 민주노조의 그 조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곳에 대해서 이러한 앞서 말씀드린 그 노동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제도적으로 열어준 게 바로 부분근로자 대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되면 사업장 내에 다양한 사업 또는 직군들이 있는 경우 사업 또는 직군별로 동의주체를 세분화해서 노동자 전체가 아니라 근로시간 등에 적용받는 직군만을 대상으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근로조건 변경 절차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동의주체를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되면 실질적으로는 이제 동의주체가 세분화, 파편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노동조합의 단결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죠. 대표성도 침해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직군별로 갈등이 발생할 요인이 되게 크고 그러면 사용자는 이 제도를 활용해서 직군 자체를 잘게 쪼개서 지배 개입 여지를 높일 수 있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것들 노동조합의 분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동조건의 계약을 쉽게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사업부별로 이렇게 근로시간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면 사용자의 개입이 용이하거나 아니면 사용자의 말을 잘 듣는 그런 부서에 대해서 뭔가 이제 연장 근로를 몰아주는 등의 혜택 이런 것들을 줄 수도 있고 그럼 임금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조합원들 사이는 많이 분열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것도 되게 좀 위험한 사업장 내의 그런 단결과 연대의 그런 정신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는 사용자가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악용할 수 있는 제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말씀드렸고요. 임금 체계와 관련해서는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발표를 하지 않고 다만 연금공제에서 직무성과 중심 임금 체계 개편을 좀 어떻게 입법안을 만들까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직무성과 임금 체계에 대해서 뭐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있는 직무성과급제는 아름다운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직무급제를 얘기하면서 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시는 부분도 있잖아요. 같은 직무를 하면 뭐 원청이든 하청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같은 직무를 하면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그런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절대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얘네들의 목표는 이 임금 체계를 개편을 함으로써 사용자들의 그런 임금 상승 압박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연금목재를 얘네들이 개편하려고 하는 핵심은 연금목재는 근속연수가 늘어나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임금이 상승이 되잖아요. 이 자동적인 임금 상승 압박으로부터 자본가들로 하여금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얘네들이 생각하는 직무급은 뭐냐면 기업별로 기업 그 단위를 기업별로 해서 그 기업 내에서 이런 일을 하면 그 몇 년이 지나든 간에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는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공공부문부터 이제 직무성과급제가 도입이 됐는데 거기에서 좀 단초를 볼 수 있는데 예컨대 어떤 특정 직무에 대해서 직무 가치를 되게 낮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예컨대 청소나 이런 작업에 대해서 되게 낮게 평가를 해서 저임금으로 묶어두고 여기 일을 하는 사람은 몇 년이 지나도 같은 임금을 받게 강요를 하는 이런 식의 지금 직무급제를 생각하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임금 상승이 안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성과급과 결합을 해서 사용자의 그런 자의적인 평가에 따라서 임금이 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특정 직무급에 묶여서 몇 년이 지나도 같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임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성과급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성과급은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용자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사용자의 평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면 작업장은 단결과 연대, 집단적인 힘에 의해서 임금 인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개별화, 경쟁, 사용자만 바라보는 거, 내 옆에 동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사용자를 바라보는 거, 이런 식의 그런 문화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절대 아름다운 직무급이 아니라 이런 경쟁과 저임금을 강요하는 직무성과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아마 발표가 될 거다라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준비가 안 됐든 아니면 준비를 했는데 노동시간 발표해서 커다란 분노를 맞닥뜨렸는데 이것까지 발표하면 더 큰일 나겠다라고 해서 좀 미루고 있는지 몰라도 어쨌든 얘네들이 하고 있는 거는 이런 것도 있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예정된 노동계약에 대해서도 이게 또 내용이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 이제 파견 확대와 관련해서는 6월 달에 발표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직 내용은 나오지 않겠지만 예측컨대 노동부 장관이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토대로 한 파견제도 개편 시사 발언을 한 것에 비추어보면 현행 파견법이 금지하는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 파견을 허용하는 방안, 그리고 파견 기간을 2년에서 4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GM 아직 대법원 판결, 형사 판결 나왔군요. 대법원 판례가 불법 파견과 관련한 판례로 정립한 기준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불법 파견으로 판단되는 사례를 대폭 줄이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는 뭔가 이제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 대해서도 파견이 허용이 되고 파견 기간도 4년으로 확대가 되면 이제는 하청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불법 파견 문제 자체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임금, 평균임금 재정립인데요. 노동시간 연구회에서 작년 9월 29일 날 토론할 때 김희성 교수가 이런 말을 했는데 통상임금의 개념을 재규정해야 하고 노사가 결정할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영성과급 등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지급되는 특별급여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됨을 명시해서 성과급 제도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발언에 비추어 보면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이 있잖아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정기상여금, 즉 노사단체 협약으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 지급 조건상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면 다시 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재산정해서 다시 추가 연장수당을 다시 줘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얘네들이 생각하는 거는 다 필요 없고 노사가 그냥 합의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빼기로 합의를 했다고 한다면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하자라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노사 합의가 정할 수 노사가 정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러면 노동조합이 약한 곳은 아예 그냥 다 여러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빼버린다고 하면 그냥 진짜 통상임금이 진짜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재작년에 그 대법원에서 공공기관 경영성과급도 일정한 조건을 갖춘다고 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이 돼서 퇴직금 산정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에 따라서 일부 하부심에서 그 사기업에 대해서도 현대해상화재보험이나 그다음에 갈리긴 하지만 삼성전자, 그다음에 한국유리 뭐 이런 사기업에 대해서도 이런 경영성과급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평균임금에 해당이 된다라는 판결이 나오고 지금 대법원에 올라와 있고 뜨거운 어쨌든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경영성과급은 아예 평균임금에서 다 빼버리자 라고 제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말씀드렸고요. 주휴수당도 지금 폐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주휴수당도 폐지하고 있고 최저임금도 지역 업종별로 정하는 것을 강제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관계법제도와 관련해서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문재인 정부 2019년 1월 달에 경사노위 그 사측 공익위원안으로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및 형사처벌 조항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조항 삭제, 쟁행위 중 대체근로 조항 삭제, 사업장 내 쟁행위 금지 신설, 직장점거 금지 신설, 쟁행위 찬반투표 유효기간 신설 이게 발표가 돼서 우리가 이게 뭔 소리냐 하면서 막 투쟁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이거를 다시 꺼내들었어요. 노동시간 그 미래연구가 다시 꺼내들고 그 중에서 중점적으로 얘네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직장점거 금지하고 대체근로 허용입니다. 즉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의 작업장에서의 그 집단적인 저항권, 파업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수단을 가질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두 문제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꺼내 들어가지고 개편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경총의 수건이기도 합니다. 그 경영계의 그 수건이기도 한데 일단은 핵심적으로 하면 직장 내 그 사업장 내의 직장 점거를 일체 불허하는 규정을 신설한 후 이미 판례 법리에서 예외적으로 점거나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만 명분으로 규정하여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사업장 내 직장 점거를 일체 불허하는 규정을 좀 신설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판례상 허용되는 직장 점거의 범위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법 자체가 직장 점거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는 조항을 갖고 있으면 지금 판례상 허용되는 직장 점거의 내용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더 이제 더 심각한 거는 대체근로 허용입니다. 이제는 파업을 하더라도 사용자들로 하여금 대체근로를 그리고 대체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조법을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고 이거를 6월달에 발표를 하겠다는 거예요. 6월달에 발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제도가 도입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그 노동조합의 파업은 자발적인 그냥 무급휴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런 위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즉 파업을 해서 우리 조합원들의 그런 단결력, 기세 이런 것들을 유지시키고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집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 사업장에 모아서 집회도 하고 서로의 그런 그 결의나 이런 안이나 이런 것도 확인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돼서 작업장에 있으면서 불법 대체 인력이 투입되나 안 되나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것인데 이제는 파업을 하면 직장에서 다 나가야 되고 그리고 대체 인력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냥 바라만 봐야 되고 그러면 파업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노동무임금, 자발적 무급휴직이 될 수밖에 없는 파업을 해도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그렇게 되면 사용자는 진짜 너무나도 좋겠죠. 우리는 이제는 뭔가 이 파업권을 행사를 해서 작업장에서 경제적 요구를 쟁취하는 그런 강력한 수단 자체가 없어지는 일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대비되면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의 위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 저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서로 같이 생각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심각한 경제 위기가 가장 근본적인 위기라고 배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경제 위기 심각하잖아요. 예, 심각하죠. 지금 되게 한국 경제 자체가 한국은행 자체가 성장률 1%대로 머물 것이다라는 전망을 한 지가 오래고 외부적 여건이 너무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금리 인상, 그다음에 미중 간 경제 마찰에 따른 공급망 차질,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얼마 전에 또 설탕 값도 되게 많이 올랐다고 하죠. 그리고 지금 어쨌든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설사도 되게 위기가 있는 상황이고요. 기업들의 그런 부채나 부실이 되게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고금리, 고물가에 고통받는 그런 일반 서민들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 경제 위기가 나아질 그런 상황은 전혀 없고 위기가 더욱더 심화될 그런 상황만 지금 차고 넘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되게 시장 친화적이고 이런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볼 때면 이 경제 위기에 대응으로 결국에는 노동계급의 삶과 근로 조건을 공격함으로써 거기서 보존되는 자본에게 이윤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이고 이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즉 노동시간 유연화가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수당 지급이 억제가 되고 임금 체계가 개편이 되면 임금 삭제 상승이 억제가 되고 파견 확대가 되면 열악한 근로조건 강요, 그 다음에 노동조항권이 약화되면 결국에는 근로조건 자체가 약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 통해서 자본의 이윤을 보전하는 것, 이거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과 공공요금 인상과 같은 공공부문 효율화와 동일한 맥락 하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자본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고 이거는 경제 위기에 대한 나름의 진지하고 사활적인 대응 방식이라는 점을 우리 스스로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노동조합을 공격하기 위해서, 단순히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것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노동계약을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최우선 과제로 실행하는 것은 좀 협소한 거고 여기 그 근본적인 배경에는 경제 위기에 대한 나름의 대응 방식으로서 지금 노동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진지한 거고 사활을 걸었기 때문에 노동계약이 이제 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에 노동계약이 자초될 것이라는 생각은 좀 매우 아니라고 위험천만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위기에 대응을 해서 노동자들의 삶을 공격해서 자본의 그런 이윤을 보전하는 방식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해왔던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근제 3개월에서 6개월 확대,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노조법 개혁 시도 이런 것도 다 민주당이 다 추진을 했던 거고 민주당도 이 경제 위기 시대에는 어느 정도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을 공격해서 삶을 저하시켜서 자본의 이윤을 보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고 경제 위기가 심각하면 심해질수록 그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지금 내놓고 추진하려고 있는 노동개혁에 대해서 끝까지 일관되게 반대할 것이다. 그래서 어차피 이거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매우 아니라고 위험천만한 생각이라는 점을 좀 우리 스스로가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진지하게 자본의 이해관계에 충실하게 진지하게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민주당은 경제위기 심각한 상황이나 이런 거 정도와 맞게 여기에 일부분 동의하고 같이 추진을 할 수 있다. 언제든지.
이런 점을 우리가 스스로 명확하게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은 그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자본의 편에서 노동개혁을 진지하게 추진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아예 경제 위기가 더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그 양상은 더 집요하고 더 아무래도 대중의 불만과 분노에 맞닥뜨린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 상관없이 추진하려고 할 거예요. 그야말로 전쟁을 하자고 덤비는 것이고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시도하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저항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간질을 시도하면서 각기격파 전술을 저는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즉 지금 하는 것처럼 노조와 미조직, 노조는 자기 이익만 챙긴다. 미조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전혀 삶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리고 여성과 남성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중장년 노동자와 청년 노동자들의 삶이 이해관계가 마치 다른 것처럼 포장을 하면서 이들이 이 노동개혁을 막아내기 위한 통 큰 단결 한 곳에 한 저항으로 모이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이간질을 시도하면서 각기경파 전술을 펼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노동조합이 이런 것들을 봉쇄하기 위해서는 되게 이런 상황에는 되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좀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이 노동개혁을 봉쇄하기 위해서 투쟁을 만들어야 된다. 거대한 투쟁을 만들어야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좀 뜬금없긴 하지만 작년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하고 화물연대 투쟁 좀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과 화물연대 투쟁은 영웅적으로 싸웠죠. 해당 지회는. 그리고 요구사항에 대한 대중적인 그런 공감이 있었습니다. 두 투쟁 모두 다. 그런데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당사자들의 투쟁 의지와 그리고 두 투쟁을 둘러싼 외부적인 환경이 결코 불리하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 상황을 경험적으로 돌이켜보면 금속노조는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 기간 시기집중 방식의 그런 총파업을 진행했지만 현대자동차 지부를 비롯한 산하 지부 지회들이 이탈을 했었죠. 임단협 체결로 인해서. 실질적인 위력을 발휘할 수 없었고 지부 지회의 이탈에 대해서도 되게 무력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뭔가 투쟁이 확대되지 못했죠. 금속노조 내에서도. 그리고 공공운수노조 또한 애초에는 화물연대 투쟁을 하면서 11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시기집중 파업 전술을 시도를 했지만 위로연대 본부나 그다음에 서울교통공사 노조, 철도 노조 등의 인단협 체결로 인해서 그 전술은 유산되었고 화물연대 파업은 고립이 되었습니다. 저는 좀 이런 부분은 반성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이 노동개혁을 앞두고 이 노동개혁을 어쨌든 봉쇄를 해야 되는 거대한 투쟁을 만드는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례에서 우리 반성적으로 좀 성찰을 해야 됩니다. 저는 합법주의하고 좀 부문주의 경향을 우리가 좀 반성적으로 성찰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지금 민주노총이 올해 좀 계획하고 있는 7월 총파업이 좀 우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도 좀 같이 한번 생각을 나눠보고 싶은데 올해 민주노총 올해 투쟁 7월 총파업의 핵심적인 기조는 시기집중 파업이에요. 시기집중 파업. 즉 쟁의권이 있는 사업장 그때까지 합법적인 쟁의권을 획득을 해서 그런 획득을 하는 시점이 7월 달이니까 그때 그 시기에 맞춰서 한번 총파업을 해보자는 것인데 대우조선 사례나 그다음에 화물연대 사례에 비춰보면 이런 것들이 조금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거죠. 윤석열이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민주노총이 시기집중 방식의 총파업 투쟁을 한다선 했을 때
각기격변 형식의 그런 전술을 이 정권이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 그 식입종 파업이 가지는 그런 합법주의, 부문주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고 있는 민주노총이 그리고 있는 7월 실질적인 위력을 가지는 7월 총파업이 시작도 하기 전에 많은 부분들이 이탈해서 그런 위력적인 총파업이 못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스러운 것들이 식입종 방식의 그런 7월 총파업 전술에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개혁은 얘네들은 올해 안에 하려고 하고 있고 진지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상한 생각으로 단순히 안일하게 7월 총파업 식입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쟁의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상관없이 그 적정한 시기에 총파업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각 사업장의 사정이 아니라 이 노동계약 자체가 전체 그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의 삶을 악화시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한날 한시에 쟁의권이 있는지 없는지와 상관없이 한날 한시에 위력적인 그런 총파업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조직을 하는 것이 저는 되게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저는 그게 이제 막 그 현실 가능하냐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시는데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우조선 사례나 화물연대 사례에 비춰볼 듯이 그런 식입종 방식의 안일한 그런 전수 자체는 특히나 화물연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뼈아픈 사례였죠. 그런 방식, 그런 결과를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심각한 내용의 노동계약 내용이 실질적으로 입법화가 돼서 저지하지 못하고 입법화가 되면 아마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만약 입법화가 된다고 한다면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무조건 막아내야 되는 건데 무조건 막아내려면 효과적인 방안을 생각하고 그게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정해서 해야죠. 근데 그런 목표를 정하지 않고 그냥 식입종 쟁의권이 획득이 됐으니까 7월 총파업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위지가 있고 목표를 세우는 거하고 목표를 세우고 그런 투쟁을 만들겠다는 위지를 가지고 그 위지에 맞는 전술을 생각해서 실제적으로 해보는 것과 아예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안일하게 7월 총파업 식입종을 하면 되겠거니 하고 시작하는 것과 저는 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떤 게 이기냐 그렇게 전자로 하더라도 뭐 그런 것들이 잘 안 돼서 뭐 질 수도 있죠. 근데 하지만 이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는 좀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이 노동계약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1주년이 됐지만 윤석열 정권 퇴진시켜야 됩니다. 진짜 모든 사람들의 삶을 지금 다 파괴시키고 있고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나 이런 것들도 지금 되게 위협에 몰아넣고 있는데 노동계약뿐만 아니라 퇴진시켜야 되려면 더 그만큼의 큰 투쟁을 만들어야죠.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그 방식이 저는 노동계약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이 노동계약에 반대하는 그런 실질적인 위력을 가진 큰 투쟁을 만들 수만 있다면 윤석열 퇴진을 시키는 것은 단순히 꿈이나 수사가 아니라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동시간 개편안 입법 예고안이 발표가 되자마자 대중들은 본능적으로 불만과 분노를 했잖아요. 이 노동시 계약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투쟁을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지금 반윤석열 정서를 가지고 있는 대중들로부터 호응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그런 쟁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전술이나 이런 것들, 더 큰 투쟁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한번 고민을 해서 그런 투쟁을 건설하는 것이 여기 계신 활동가분들의 그런 관점이자 자세이지 않냐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